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재 재직자 단기과정, 인공지능 기반의 사물인터넷, 그중에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담당하는 저는 동명대학교 서창갑 교수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의 이해, 그 다음에 그 사물인터넷의 다양한 적용 사례, 이런 이해와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이 사물의 인터넷이 갖고 있는 한계는 무엇이며 또 미래의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는 데이터를 미래 경제를 견인할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에 답이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바로 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유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 삶에서 원유의 그 가치를 보면 옷을 만들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플라스틱이 나오는 것에 가장 주된 그 원재 자재가 바로 원유죠. 그리고 차를 움직이고 또 전기를 만들고 도로를 깔고 이런 많은 분야에서 이 원유가 핵심이 되어져서 가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래는 그런 그 전통적인 산업과 더불어서 디지털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존에 우체통을 통해서 보냈던 그 메일의 방식이 이제는 이메일로 바뀌고 있고, 이 쇼핑이 이제 인터넷으로 옮겨가고 있고, 또 회의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결제도 온라인으로 되고 있고, 은행 업무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이제 심지어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의 그 메시지 교환도 이제 통화에서 메신저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얘기하는 거고, 그 패러다임은 기존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죠. 결국은 우리가 이 생각하는 방식과 또 그의 결과에 의한 의사결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디지털에 기반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람의 일정한 사람의 전문 지식, 또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그 관습과 전통, 경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언젠가부터 우리는 디지털을 기반해서 그런 의사결정, 사고, 행동들이 그런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유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원유가 그렇게 가치로운데 이 원유를 모든 나라가 다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우리는 산유국이라고 하고, 원유를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를 비산유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에는 1950년대 그 모습을 보면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원유가 발견되고 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원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미래에는 아니 지금 현재부터 이런 데이터가 미래의 원유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는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IT 강국에서는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남과 다른 차별화된 의사결정을 하는가가 바로 새로운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다양한 원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원천들을 조그맣게 갖고 있는 것과 많이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그 결과가 사뭇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유국은 아니지만 데이터의 종주국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데이터의 시장을 주도를 해야겠다. 특히 우리의 IT 강국에서는 이거야말로 미래의 참된 먹거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 데이터를 이제 이 빅데이터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 왜 빅데이터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접근이 필요한데 그런 기저에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로 합니다. 이 데이터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되고 그런 정보가 이제 각기 다르게 또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런 결과 지식이 되고 그런 지식이 모여서 나중에는 하나의 그 집단 지성을 만들어가는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성숙되어 갑니다. 그런 DIKW 피라미드의 제일 아랫단에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의 크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보면 제일 아랫단에 있는 것이 바이트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2의 10성,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진수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0, 1, 이진수의 형태로 다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위도 역시 이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의 10성 바이트를 킬로바이트라고 합니다. 우리 10진수에서의 킬로바이트는 10의 3성이죠. 근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2의 10성입니다. 그래서 2의 10성은 1024이고 10의 3성은 1000인데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의 킬로바이트는 정확히는 1000바이트가 아니라 1024바이트입니다. 그런 것들이 2의 20성이 되면 메가바이트, 2의 30성이 되면 기가바이트, 2의 40성이 되면 테라, 50성 펩타, 2의 60성이 엑사바이트입니다. 엑사바이트 오른쪽에 여러분들 10진수 표현을 보시면 10의 18승이고요. 이걸 백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의 70성을 제타, 2의 80성을 요타, 2의 90성을 브론트, 2의 100성을 지오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위가 지금 현재는 제타바이트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해. 그래서 해 단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어마무시한 단위이죠.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데이터를 다 표현할 때 지금 현재는 제가 제타바이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단위가 너무나 큰 단위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전에 보았던 이런 엑사바이트 정도 되면 이 엑사바이트가 우리 그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책의 책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엑사바이트도 어마무시한 거예요. 하나의 도서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엑사바이트가 1000배 더 많은 거예요. 2의 10승배, 1024배 더 많은 것이 바로 제타바이트입니다. 하나의 제타바이트가 그런 국회 도서관 1024개가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2016년에는 한 2제타바이트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 2023년에는 100제타바이트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무려 175제타바이트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높아질 확률이 더 높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계단입니다. 그죠? 근데 이 계단의 이 로프트 각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가 미래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미래 사회는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있고 또 스마트화되어지고 융합되어집니다. 이런 미래 사회의 특성의 빅데이터는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대응력을 제공해주며 경쟁력을 제공해주고 창조력을 제공해줍니다. 첫 번째, 불확실성에 대해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것에는 사회현상, 현실 세계에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 분석과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통찰력 영어로는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사이트는 바라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사이트, 내면을 바라본다는 뜻이 바로 인사이트입니다. 그 인사이트의 뜻은 과거와 현재의 패턴을 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우리는 통찰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관심법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큰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을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통찰력은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통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고 다각화된 상황이 있을 거고 다수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형에서 더불어 다니는 단어가 바로 리스크,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을 줄여야 될 겁니다. 그 위험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위험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도 생깁니다.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가 온다라고 하면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대응하는 거죠. 태풍이 올 것 같다. 그러면 문단속 열심히 하고 또 집 밖을 최대한 나서지 않는 이런 것이 바로 대응이죠. 그래서 그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대비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알고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다면 대응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소셜 모니터링 정보의 패턴을 분석해서 그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을 분석해서 대응이 가능할 거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미래 사회에서는 의사결정이 스마트해야 합니다. 스마트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TV, 스마트 병원 이렇게 다양하게 스마트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때 갖고 있는 그 스마트의 뜻은 그 인지 능력의 향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잘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가 갖고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은 도시 전체적인 이 어떤 현상들을 빨리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거가 될 거고요. 스마트 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집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서서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빨리 또 아니면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스마트 홈이 될 거고, 스마트 TV도 그 TV 앞에 앉아 있는 분이 도대체 어떤 드라마를 보기를 원하는지, 또 어떤 또 TV가 할 수 있는 일에서 TV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스마트 T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도 그 말이 잘 통해요. 똑똑하다 그러죠.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잘 알아차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황의 인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거라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제 상황을 인지할 때는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또 우리 미래는 컨버전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 지식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원천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단편적 지식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을 우리는 창조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게 될 때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고성능, 고집적화, 모바일화 되어 가고 있고요. 또 디지털에 대한 그 활용에 대한 비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대해서 이 저장 비용이 제로에 가깝고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웹하드에 저장할 때 어디는 몇 기가를 공짜로 준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저렴해졌다는 것이 되겠고, 데이터의 속력도 이제 무선에서의 대역폭, 이 대역폭은 차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차선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2G, 3G, 4G, 5G, 지금 이제 곧 6G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선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속도가 높아지겠죠. 또 이제 우리는 그 소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사이버상의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관계망을 우리는 소셜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는 사이버상의 그 공동 이해자들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에서 이런 커뮤니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포노사피언스라고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을 제5 감각, 제6의 감각 기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 다음에 스마트폰각, 이렇게 신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포노사피엔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정보, 사물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 이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어떤 실체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가지고 있는 그 옆에 있는 것, 그게 이제 그림자 정보입니다. 실체가 없으면 당연히 그림자도 없겠죠. 그 실체가 갖고 있는 가려진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실루엣만 있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도 발전하고 또 비용도 저렴해지고 소셜에 대한 요구는 증가되어지고 또 사물 정보도 증가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요구가 막 생겨났죠. 이런 요구가 생겨나서 또 기술 발달과 비용 저하라고 하는 이런 가능 요인, 그 소셜에 대한 욕구와 사물 정보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저런 기술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결국은 빅데이터가 출현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핵심 자원이 되어져서 경제적인 가치 창출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고 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이런 그 디지털 환경에서 일부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 표현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빈곤, 가난, 질병, 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들었지만 이런 정보기술 또는 디지털을 통해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를 조금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데이터가 이제 한 곳에 모여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지는 걸 우리는 중앙 집중화 되어진다라고 하죠. 강물이 흘러서 냇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어지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고 또는 큰 호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에서 나오는 거나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거나 각종 센서에서 나오거나 소셜이나 문서나 또 우리 그 기업 안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이런 데이터들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왜 모일까요? 소중하니까 모입니다. 이 데이터가 가치 없는 것들은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있죠. 그런 경우에는 활용의 목적이 아니라 폐기의 목적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집화장. 근데 우리 이제 호수에 보면 물이 많이 불어난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우리 물이 고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각종 생활 폐기물도 내려오기도 하죠. 우리는 생활 폐기물이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치 없는 것들은 버리고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화, 반구조화, 또 구조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문서 형태도 있고 이미지 형태도 있고 영상의 형태도 있는 이런 것들,
그 문서화되어 있는 걸 이런 것들 우리는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영상 이미지 같은 경우를 비구조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웹에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센서에서 오는 정보들은 어떨 때는 구조화되어 있고 어떨 때는 비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낀 구조화, 그래서 반구조화라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변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소중하니까 쓰레기는 모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기 흩어져 있을 때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또 관리가 간소화되어집니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그걸 계속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분석 속도가 향상되고 또 이 철통 보안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집단 의사결정 체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한 우리는 이제 그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어지고 또 그 기대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실제로 목격 많죠? 관찰 또는 직관이죠. 직접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나 또 머신러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이제 그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개념은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규모의 관점과 또 업무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이즈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데이터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을 규모적인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데이터, 거대한 데이터 그런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하고 관계없는 강 건너 그거 그림의 떡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 떡이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가 나의 업무에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업무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치를 추출할 수 있다.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봅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치를 더 거기에 추가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빅데이터의 속성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펼칠 수 있을 만큼 펼친 것입니다. 8V인데요. 그런데 통상 보면 우리는 3V, 4V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V는 여기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 여기가 3V, 여기까지 들어가면 4V, 5V 이렇게 그러니까 3V가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고 4V를 벨로시티와 밸류는 서로 경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3V에 대한 거가 아주 고전적인 분류입니다. 그래서 3V 위주로만 좀 아셔도 되겠고 저는 그 3V 이후에 4V까지 좀 포함한다면 가치까지 보는 관점입니다. 볼륨이 크죠.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 페타바이트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속도는 데이터가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폭발적 증가라고 저희가 보아왔죠. 2010년에 2제타바이트에서 2025년에 178제타바이트로 이렇게 80배 정도 증가되어지는 그런 거고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형, 비정형을 다 포함합니다. 사실 우리 이렇게 그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고 속도가 높아지는 것도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사진 하나 찍은 것, 그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하나의 크기가 아래 한글 문서 어떤 경우에는 300페이지 보고서보다 더 여러분들 사진 하나의 크기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으면 훨씬 그것보다 뭐 당연히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 영상 한 30분 정도 찍으면 거의 뭐 기가바이트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뭐 엄청난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번만 찍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찍어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먼저 얘기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쓰레기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분석에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참고적으로 뭐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목적에 따라서 변경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거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참고적으로 보시고 여러분 3V 또는 4V, 5G까지는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제는 그 사물 인터넷으로 좀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그래 사물에다가 이제 이 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부여한 것을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물 인터넷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머니볼이라고 하는 그 영화예요.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 URL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누르면은 그 머니볼의 이제 예고편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메이저리그,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예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단장 빌리 빈이 이 약팀의 감독을 맡게 되는데, 이게 2022년 시즌을 바탕으로 2023년에 책을 썼고 그 책을 영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리 빈과 부단장 피트 브랜드가, 그런데 새로운 이제 약팀을 강팀으로 만들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이 구단에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B는 어떻게 하냐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팀을 그 새로운 팀으로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이제 시프트라는 것도 사용하게 되고, 투수가 던지는 볼을 분석해서 이번에는 어떤 타자가 나가는 게 맞겠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법들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인터넷 오브 띵즈 한 번 더 이제 정의를 하고 가자면,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른 기기 및 시스템과 연결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물과 사물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라고 하는, TV는 아니에요. 자동차를 어떤 곳으로 이동시킨다. 사물을 어디 곳으로 이동시킨다.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떤 금융, 그러니까 은행의 업무를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ATM 기기에 댄다.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인데, 이런 사물과 사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차와 차가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알아볼 자율주행차 보면 차와 차 사이의
간격을 유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간격을 유지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꽝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은 전방 주시를 하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근데 이게 사물 인터넷은 어떤 거냐면 이제 사람의 개입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차와 차가 간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물과 사물의 만남에서 사람이 없죠. 이제 이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면 이런 사물과 사물에 인터넷 기능을 부여하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클라우드를 통해서 얘네들을 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누가 대신해 줍니까? 여기 클라우드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물과 사물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조립에도 보면 서로 이제 협업을 통해서 어떤 조립할 물건이 오면 서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도 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차가 자율주행할 수 있는 것도 되어지고 이번에는 여기에 그 정류장 여기구나 몇 사람이 또 다음 코스는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될 거고 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직접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켜고 또 세탁기를 켜고 TV를 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개입 없이 스마트폰에다가 몇 시에 동작하라고 명령을 넣어두면 여러분이 개입 없이 그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명령에 따라 보일러가 켜지기도 하고 또 세탁기가 켜지기도 하고 건조기가 켜지기도 하고 에어컨이 작동하기도 하고 등등 이런 것들 또 여러분들 TV에 프로그램이 녹화도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IoT 활용 사례를 범용적인 사례를 보면 커넥티드카 이제 우리 이제 보면 그 차량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운전자의 행동과 차량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내비게이션도 포함되지만 졸음 운전을 하는지 아니면 차선을 얼마나 듣는지 이런 것들 또 엑스레이들을 얼마나 밟는지 정속 운행을 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보면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커넥티드 홈, 그 스마트 홈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디바이스를 자동으로 끄기. 여러분들 내가 가스 잠궜어 안 잠궜어 그런 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가스가 내가 스마트폰에서 만약에 10m 이상 떨어지게 되면 가스불을 자동으로 잠궈버리는 이런 것이 가능할 거고요. 잘못 놓은 열쇠나 지갑 등 그런 열쇠나 지갑에도 만약에 이런 센서를 부여한다면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간단한 건 아니겠지만 청소 돌리기, 커피 내리기 등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스마트 시티 지능화되어 있는 도시가 되어져서 공기질, 방사능 수치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스마트 조명, 또 거리, 교량 그런 많은 중요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 또 효율적인 주차 관리, 또 효율적인 신호 체계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것이 또 많은 CCTV를 통해서 이 범죄자를 빨리 색출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스마트 시티의 일부분이 될 거고 스마트 빌딩 이렇게 해서 이제 빌딩의 상태가 어떤지를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어지면 내가 어디에 지금 여러분들이 빌딩에도 보면 햇빛이 많이 드는 곳이 있고 햇빛이 안 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어컨을 켤 때
햇빛이 많이 드는 곳에는 좀 더 세게 틀고 또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좀 약하게 틀고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안면 인식 기술이 있어서 보안성을 높이고 또 사람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에서 이게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여러분 스마트폰 켤 때 안면이 인식되어져서 스마트폰이 켜지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은행에서 내 비밀번호를 대신해서 안면 인식 기술이 사용되어지는 것들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 도서관에 들어갈 때도 안면 인식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도로에서 CCTV를 통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해서 범죄자를 색출해낼 수 있는 것들도 이 안면 인식 기술에 포함되어집니다. 이는 이제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것은 차가 여러분들이 각종 차의 장비들은 사람이 개입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게 사람의 개입 없이 사물이 사물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고 앞차의 간격을 조절하고 자동으로 주차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것이 이제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에 따른 승객의 조작 없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에서는 사람의 개입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개입이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입니다. 이런 그 자율주행차를 위해서는 많은 첨단 장비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그 레이더를 통해서 앞차의 간격을 보게 되고요. 그 라이다를 통해서 도면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인공지능 컴퓨터에 전달이 되어지게 되고요. 또 후방 센서도 있고 또 GPS를 통해서 나의 그 도로의 상황, 도로에 어디에 있는지도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이탈을 하고 있는지 보행자는 이 추돌 위험에 대한 감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또 이 차량과 X는 그 버추얼이란 말이에요. 버추얼 to X, X는 버추얼 to 보이도 될 거고 버추얼 to T 사물도 될 거고 버추얼 to 또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도 되고 뭐 이런 등등이 될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의 플랫폼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보면 여기 그래서 버추얼 to C, 버추얼 to 버추얼 to 보이 또 버추얼 투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많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실질적으로 여기는 차 안에서만 있는 거지만 이런 차 바깥에도 이런 많은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어질 때 이런 그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차 안의 문제가 아니라 차 바깥에도 이런 그 다양한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율자동차 시스템 및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것, 자율주행차의 그런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그런 보안 체계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지도나 또 그런 지도에 대한 인프라 차량과의 통신이 가능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에서 제공되어져서 사람의 개입 없이 각각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차가 아주 최첨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율주행차는 여기 보시면 0부터 5단계까지 분류할 수 있으며 그 레벨 3부터 자율주행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무것도 없었던 모든 것이 다 매뉴얼로 일어났던 사람이 했던 것. 근데 일부 제어를 그 사람 대신에 하는 것, 이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토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어를 오토로 해준다. 뭐 이런 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되어져서 오토하고 이제 크루저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 되고, 여기는 이제 이 차선 감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게 되고, 또 여기는 이제 여기 단계는 특정 구간,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없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이 일어날 수 있는, 여기는 이제 사람의 개입이 이제 완전히 끊어졌어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사람이 손에서 여기는 사람이 있다가 위험한 상황에서는 손을 댄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예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100%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하고, 여기는 일부 여기 이제 속도의 조절을 안 할 수 있고, 또 여기는 경우에 따라 손을 뗄 수가 있고, 여기는 경우에 따라서 손을 떼고 딴짓을 할 수도 있고 딴짓이란 표현 죄송합니다. 여기는 필요하면 개입할 수 있고, 여기는 완전히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율주행차의 산업은 2030년 기준으로 1조 8천억 정도로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보편화될 거다. 2022년 기준으로 10억, 100억, 1000억, 1260억에서 이게 1조 8천억이죠. 1조 8천억으로 이렇게 커질 거라는 거죠. 차의 선도 기업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택시, 배송 이런 것들이 먼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또 웨이모,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 그 다음에 우버, 뭐 이런 등등이 먼저 시작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우버 이처의 음식 배송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율주행차에는 그 윤리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차는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 사람이 완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그런 문제, 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우리는 윤리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인간의 존엄성,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자유, 프라이버시 및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간을 성별, 나이, 인종,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인간의 법과 관습에 의한 판단과 통제에 따르도록 설계, 제작, 관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차도 엄연히 우리가 일반적인 판단에 따라서 동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자동차, 자율주행차를 타고 산길을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 눈앞에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살려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그게 바로 자율주행차의 딜레마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누구를 여기는 죽일지라고, 저는 좀 표현을 바꿔서 누구를 살릴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사이즈를 줄여서, 자, 낭떠러지 길을 갑니다. 급하게 방향을 틀지 않으면 눈앞의 사람을 칠 수밖에 없고, 방향을 틀면 당신이 죽습니다. 어떻게 누구를 살게 할 것입니까? 눈앞에 사람을 살게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살릴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합니까? 아주 이것이 바로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그 트롤리 그 실험에서 트롤리 딜레마에서 이미 비슷한 것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자율주행차가 누구를 살릴지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논문에서, 여기는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읽어야 되겠네요. 자율주행차가 누구를 죽이도록 설계해야 하는지 이유라는 논문, Why Self-Driving Cars Must Be Programmed to Kill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런 상황, 세 가지 상황을 제시를 합니다. A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차가 이런 달려가는데 직진을 하면 10명을 다치게 하고 급하게 털면 1명을 다치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B입니다. 그대로 직진하면 보행자 1명을 치는 거고 급격히 방향을 치면 본인이 다치게 됩니다. 그대로 직진하면 10명을 다치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낭떠러지로 핸들을 틀면 여러분들만 다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트롤리 딜레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운전석에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차 안에 있다면 이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는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것이 바로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 자율주행차의 대표적인 예로서 또 안면인식 기술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스캔하고 분석해서 개인을 식별하거나 검증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바이오메트릭 기술입니다. 얼굴을 감지하여서 특징을 추출해서 얼굴을 비교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얼굴 특징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범인이네, 아니면 이 사람이 나의 스마트폰 주인이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스마트폰 주인이기 때문에 그 잠금을 열어주고, 또 저 사람이 범인이기 때문에 검거를 하고, 또 행가문을 출입하고 도서관을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은행의 업무를 볼 수 있고 등등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 공항 보안, 어떤 유통업계에서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 가게에 와서 물건을 한번 훔쳐갔던 사람이 또다시 나타났네, 이런 거, 범죄자 색출, 이런 것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안면인식 기술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개인 사생활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를 계속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여기까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거, 특히 여러분들이 도로 길을 걷는데 그 CCTV가 나를 보고 디텍션을 한다.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 우리 가까운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안면을 인식해서 실제로 범죄자를 검거했습니다. 어떤 또 특정 스타의 공연에 온 사람들의 얼굴을 전부 다 찍어서, 그거는 조금 멀리 있는 H라는 나라입니다. 거기에서는 거기 이제 공연 온 사람들의 얼굴을 찍어서 그 사람 중에 범죄자를 색출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 그
기숙사, 대학 기숙사를 들고 나는 데 대한 그런 시큐리티로 안면 인식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기숙사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밖으로 나갈 때도 이게 인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게이트가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식을 하면서 내보냅니다. 아주 답답한 상황이 되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만나서 인공지능 기반의 사물 인터넷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그 인공지능 기반의 사물 인터넷이 2025년에는 약간 750대까지 750억 대까지 연결이 될 거고, 이렇게 많은 연결에는 사람이 직접 개입할 수 없다. 사람이 직접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는 사물 인터넷이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고, 이런 사례에는 기업에서 또 의료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조 분야에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판매와 마케팅에서도 그 고객의 행동 패턴 또 고객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맞춤화된 마케팅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자동차에서도 어떤 특정한 부품이 고장 날 것을 예측을 해서 미리 부품을 교환하면 사고도 줄일 수 있겠죠. 의료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이런 사물 인터넷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에 추적을 해서 필요한 진료 행위를 하고 과잉 진료를 하지 않도록 하는, 또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식별을 해서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예를 들면 폐혈증 증상을 갖고 있는 것이 예상되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폐혈증이 들어가게 되면 완치율이 낮기 때문에 직전에서 빨리 식별해서 조치를 하는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물 인터넷의 한계는 보안입니다. 너무나 많은 센서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렇고,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가 프라이버시입니다. 다양한 기기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표준 통신이 필요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서로 통신하는 것이 어려울 거다. 이 사물 인터넷에는 거듭 대량의 데이터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물 인터넷의 대부분들은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효율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산불 감지라고 해도 거기 또 이제 전력이 공급돼야 되고, 그래서 그 전력을 이제 태양력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 공급원들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걱정은 해결로 매칭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에너지 보호, 에너지 소모에 대한 것, 그다음에 보안, 그다음에 기술, 또 인공지능과의 통합, 빠른 처리를 위해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에도 보면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에 있는 컴퓨터에 보내서 판단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 컴퓨터가 있어서 빠르게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하는 그린 IoT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빅데이터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고, 또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고,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은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또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의 사물 인터넷과 어떻게 연결되어 갈지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계점과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저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